그럼 지금부터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인 네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의 주제는 안전과 신뢰를 설계하는 디지털 질서입니다. 이번에도 총 4분의 발표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종합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단국대학교 조성재 교수님의 발표인데요. 주제는 AI 일상화 시대의 사이버 위협과 AI 사이버 보안 확립 방안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좀 전 소개받은 단국대 조성재입니다. 정보과학에서는 이제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좋은 점은 살리고 단점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크게 3가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덜 중요한 내용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사이버 보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트래픽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AI가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격도 많이 발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산업이 커지니까 일종의 비즈니스가 나쁜 쪽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랙마켓도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부작용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I 시스템 자체에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점은 살리고 또 나쁜 부분은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AI 보안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정보과학회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이버 보안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범 사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상 탐지입니다. 이상행위 탐지. 그래서 보안에서도 침입 탐지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권에서는 이제 어떻게 봐서는 사기 거래 탐지 이렇게 되겠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침입 탐지 시스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거의 한계점은 오탐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오탐을 좀 줄이면서 그런 대로 좀 쓸만하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쓰이는 데가 여기 보면 이제 악성 코드 탐지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안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악성 코드라든지 또는 취약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아날로그로 사용되던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그만큼 공격할 수 있는 표면이 넓어졌다. 공격 접점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이렇게 점차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공격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가상 환경에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악성 코드 탐지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쪽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AI가 활성화될수록 전체적으로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범 프라이버시, 연합학습, 그 다음에 동형 암호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여전히 지금 아마 스팸 메일 같은 것도 스팸 메시지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AI 기술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인증 기술도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정부 부처에 들어가 보면 요즘 얼굴 인식을 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고 약간 다른 그런 방식으로 AI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에 이어서 회사에서도 각종 솔루션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는 AI가 이제 부작용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기술들은. 그래서 이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넓은 범위는 아니고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단은 연구를 할 때 잠재적 부작용을 이제 두 가지로 했습니다. 비의도적인 부작용, 그 다음에 의도적인 부작용. 이렇게 좀 굳이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번 이제 우리 쪽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완벽한 보안 기술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도 왜 보안을 하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뭐냐면 공격자는 보통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공격자가 공격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자기가 봤을 때 방어를 더 잘하면, 그러니까 방어를 잘해가지고 공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한다면 공격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건전한 문화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어떤 컬처를 잘 만들면 아마 보안 공격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중요하다. 이런 투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비의도적인 부작용은 앞쪽에서 이제 얼핏 이야기했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많은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이제 탈옥이라는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AI는, 생성형 AI는 과거에 초기 버전에서는 사제 폭탄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약도 만들어주고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사회적인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질문이고 답이다. 그것을 막았습니다. 차단을 했는데, 필터링을 했는데, 그 필터링을 우회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주면 여전히 이제 안 좋은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서는 기술적인 한계이기도 하겠죠.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탈옥이라는 부분도 비의도적인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도적인 부작용은 공격자들도 AI 기술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쓰지만 공격자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쁘게 말하면 범죄를 위해서 AI 기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악성 코드를, 이전에 비해서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 스미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싱이라든지 이런 공격도 AI를 쓰면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한 1초, 2초만 학습을 하면 똑같이 재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피싱 공격도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의도적인 부작용, 이렇게 저희가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자체, 시스템 자체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보안 어떤 조직, OWASP라고 하는데, OWASP에서는 LLM 응용에서 이런 취약점이 있다, 10가지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탑 N 리스트를 많이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찾아가지고 이게 중소기업도 쓸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OWASP라는 조직에서 LLM을 쓸 때,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쓸 때 이런 취약점이 있다, 10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여기서 언급이 될 텐데, 일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독 공격이 있는데, 중독 공격은 학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우리가 봤을 때 크게 학습 단계, 추론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중독 공격, 그 다음에 추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 회피 공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개인정보 침해에 관계돼서 멤버십을 유추하는 공격, 뭐 모델 전도 공격, 뭐 모델 추출 공격, 이거는 이제 모델의 우수성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똑같이 복제본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다양한 AI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또는 취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보안 강화 기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분석을 토대로 저희가 AI 보안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그리고 AI 관점에서 정책을 간단하게 좀 제시를 합니다. 세부 추진 과제에 있는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 세부 추진 과제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보안 관련 교육이라든지 연구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AI 보안 내재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본다면 Secure by Design,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기에서 앞 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 뭐 기획이라든지 설계 단계에서도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AI도 알고 사이버 보안도 잘하는 이제 두 전문가가 모여서 할 수밖에 없다. 두 그룹의 전문가.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잘하는 게 처음에 나설 때 데브옵스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개발도 하면서 운영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문화가 우리 쪽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MLOps를 넘어서 가지고 AI 플러스 시큐리티 플러스 오퍼레이션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할 때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추론할 때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개인이 또는 일부 조그만 중소기업이 잘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공실력 있는 기관이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특히 이제 앞으로 로봇 시대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합니다. 옵티머스가 만약 활성화된다면 로봇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AI 쪽하고 접목을 시킬 것이냐 이런 연구들도 필요한데 재현 데이터, 합성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항상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뢰성 있는 AI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히 자율주행, 뭐 의료, 그 다음에 항공, 금융, 과학 치안 이런 데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뭐 설명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어떤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인정제도, 안전성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하다가 한 가지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위험 관리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미국은 RMF라 해가지고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옛날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맞게 적용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미국 사정하고 우리나라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RMF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AI 관련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결합해가지고 한국에 맞는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건너뛰도록 하고요. NIST가 만든 RMF, 그러니까 미 기술 표준국이 만든 RMF는 크게 7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부터 보안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든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AI 보안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AI RMF 이건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보안에 특화된 CSF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적대적인 위협에 관계된 테크닉 이런 내용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마이트의 아틀라스 그리고 또 다른 정보 위협 모델 페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을 좀 장점만 가져와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NIST에서 말한 RMF가 됩니다. 본래의 RMF.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칸에 있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RMF 또는 CSF는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이러한 것들의 장점을 좀 결합시켜 보자. 뭐 페어 모델의 장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러면 어떤 형태로 뭐 구현할 수 있느냐, 추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달에 지금 AI 안전연구소가 이제 실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AI 안전연구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다뤄서 어떤 우리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좋다. 위험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이걸 개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새로운 위협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 또는 양날의 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작용은 좀 최소화하고 장점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규제도 만들어지고 정책도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조성재 교수님께서 AI 일상화 시대의 사이버 위협과 또 AI 사이버 보안 확립 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세션의 첫 번째 발표 들려주셨습니다. 네,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북대학교 남우정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위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에 재직 중인 남우정입니다. 원래 이 자료는 그 계명대학교 고병철 교수님,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회장님께서 원래 발표를 하시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공지능 위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핵심 부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먼저 인공지능 위험 관리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이제 개발, 배포 이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저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예측을 하고 이를 식별해서 결국 최소화하는 그런 체계적 실행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AI가 제공하는 효율성과 혁신성은 저희가 당연히 챙기되 이제 윤리적 문제나 편향성, 그다음 시스템 오작동 이런 문제를 저희가 최소화하고 이제 신뢰성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절차로서는 위험 식별을 하고 또 평가,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수립을 하고 모니터링까지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배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AI가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많은 인기도 끌고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기반한 이제 또 사회적 새로운 위협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문헌과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그다음 저희가 제도적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AI, 요새는 생성형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뭐 데이터 편향성 문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투명성, 의사결정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투명성 부족이 있고 또 딥페이크나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대응해보자 하고 그래서 연구 필요성으로는 일단 기술 표준을 먼저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위협 대응 방안도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혼자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으로는 저희가 일단 관련 문헌이랑 기사 그리고 논문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 연구 범위로서는 안정성 평가, 그다음에 편향성 검출 도구,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 확보 도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통신 분야입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제 6G 시대가 되면서 사실 모든 그 네트워크를 수동적으로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AI 도입이 필수적인데요. 역시 통신 쪽에서는 데이터랑 이제 개인정보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위협으로 식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AI 학습의 필수적인 GPU,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빅테크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이런 데서 많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런데 이제 저희가 불법적인 펌웨어를 이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뚫리면 저희가 저런 불법적인 펌웨어를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 위협이라든지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요새 양자 컴퓨터가 또 새로운 분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계속 영구적인 기술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구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분야에도 저희가 많이 연구가 되면서 AI 시스템, GPU에 개발된 AI 시스템을 어떻게 양자 컴퓨팅에 이제 옮길까, 이런 부분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적인 수정이 굉장히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변경 및 수정에 대해서 미리 선행 연구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ISP 시그널 프로세싱 분야 쪽에서는 생성형 AI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편향성 문제, 이런 부분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 오염이라든지 개인정보 문제, 그 다음에 모델 검증 어려움, 이런 문제까지 같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제 언어 모델이 저렇게 결국에 사람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런 데이터 자체에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향성 문제,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제어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 도시나 이런 부분에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생산 능력 향상,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일자리 위협이라든지 오작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국내는 아직 여전히 발전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통신 쪽에서는 이스트 시큐리티 산하 이지스 이런 부분에서 클라우드 환경 보안이라든지 다단계 인증 보안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컴퓨터 분야에서는 애틀이랑 삼성전자가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이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그널 프로세싱 분야에서는 이제 네이버, 그다음 스냅테크에서 뭐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제 그거를 라벨을 붙인다든지, 비가시성 워터마크라고 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제 어떠한 워터마크를 붙임으로써 저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은 훨씬 더 이게 이제 좀 더 활발히 되고 있는데요. 통신 쪽에서도 이제 여러 기업에서 보안 네트워크를 개발을 진행 중이고, 반도체 역시 엔비디아나 인텔에서 굉장히 고성능의 그 고수준의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는 양자 컴퓨팅 프로토콜을 구현을 진행 중이고, 인텔이나 구급 디마인드에서도 워터마킹 기술이라든지 이런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리 프레임워크 또한 이걸 발표를 함으로써 시스템 제어 분야에서 위험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대응 방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각 이슈, 각 문제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이 좀 더 선진적으로 많이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사용
이라는 법을 이제 법령을 했고, 유럽이 좀 더 일찍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왜곡, 사회적 평점에 금지되는 뭐 이런 8가지 인공지능 관행을 먼저 명시를 하고 법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워낙 생성형 AI 문제가 이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24년에 총 4개의 법안이 발의가 돼서 저희도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연구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선도적인데 결국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있는 미국에서 이제 이런 차별성을 보자면 이제 군사나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고위험 AI 안정성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영국에서는 이제 투명성, 공정성, 윤리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트라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함으로써 AI 모델이 실제로 안전한지 안 한지를 저렇게 검증을 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제 인간 중심, 그다음 책임 있는 이런 개발에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저기 스마트 도시다 보니까 스마트 도시에 특화된 어떠한 AI 스마트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쪽에 대해서 이제 인재 양성이라든지 공공 분야의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로봇공학이 특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 방안으로는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저희가 responsible AI라는 저런 대전제 하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응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먼저 정부 지원이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필수적이고, 일단 정부에서 그 실무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정책 및 규제에 기반해서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대신에 이게 너무 규제가 강화가 돼서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에 이게 저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전제 하에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규제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책무 강화도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 관련해서 이제 사업에 종사를 하는데, 결국 공통적으로는 이 한국에 특화된 문화나 데이터에 존재하는 바이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설명 가능, 공정성 이런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 사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영향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홍보 활동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끼리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또 대기업과도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이제 신뢰성 확보 기술을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학 파트너십 구축도 필수적인데요. 해외 선진 국가를 보면 이제 이런 민간학 생태계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기관, 민간기관, 학계 이렇게 다 각각 구성원에서 정부기관에서는 제도를 개선을 하고, 민간기관에서는 그 실무자에 대한 그 피드백을 또 제공을 하고, 학계에서는 인재 양성이나 교육 분야에서 이제 파트너십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역량 증진도 당연히 필수적인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을 하냐, 이거를 범죄 분야에 활용을 하냐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애초에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이런 윤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 및 설명 가능 플랫폼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 모델이 투명한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소통 창구, 그러니까 이용자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또한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부족한데요.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이슈도 많이 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제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그다음 교육도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돈이 되는 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구선주의가 어느 정도 저희가 저해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사회적 인식 개선 방향으로는 일단 인공지능 윤리 지침, 그다음에 권리 장전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다음 대중 매체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 공공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또 이런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강화도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이 AI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학습을 하는 학생이나 교수자나 둘 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규제랑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이게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당근과 책찍을 동시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일단 인공지능 윤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다음 인공지능 투명 평가성 제도, 그리고 아까 전에 영국에서 인스펙트라는 검증 제도를 실시해서 저희가 AI 모델 테스트 하듯이 그런 모델 인증 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는 이런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간에 저희가 장려, 예를 들어 세금 감면이라든지 모범 사례로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연구 분야의 R&D 지원금이 제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책임성,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공공 조달 시장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또한 저희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공공 민간 사업에서 이렇게 신뢰성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이런 시범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부 연구 지원 또한 계속 확대가 되면서 산학협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연합의 이제 GDPR이라든지 다국적 국제 협력 사례가 있는데, 좋은 거를 저희가 잘못 모방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 협력에서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라든지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정책 협력에 저희가 잘 참여해서 저희도 이제 선진 국가에 이제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I 안전 연구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먼저 이렇게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제 AI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AI 안전 연구소가 설립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AI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고 이제 어떻게 정책 제언을 할 건지, 그리고 한계 및 시사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향후 방향에 좀 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선진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대학교 남우정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위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세션의 두 번째 발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의 성옥준 교수님께서 공공영역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투명성, 책임성 및 관리체계 확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성욱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공공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이 도입될 때 어떠한 주제는 어떠한 장점이나 단점이 있고 어떻게 그걸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에서 이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된다고 할 때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첫 번째 단계 연구가 과연 인공지능이 도입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건가가 지난 몇 년간 계속 고민이 되어 왔고, 그것들이 민간에서 됐든 공공부문에 됐든 그런 것들이 공공부문에서 어떤 식으로 도입할 건지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 도입된 사례가 많지 않다,
뭐 이런 교훈도 얻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경험적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당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의 사례 연구를 조금 더 넘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연구대,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에 도입되었던 것들에서 어떤 쟁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인공지능에서 해당 부분이 도입된다고 할 때 인공 기반의 어떤 도입되는 제일 큰 이제 디지털 기술의 특징이 알고리즘입니다. 기존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공공 부분에 적용되는 건 상당히 많았지만, 인공지능의 가장 큰 기술 특징이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컴퓨팅 파워라 치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특성은 공공 부분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 인공지능 기반한 의사결정이 된다는 것들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러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이 과연 이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냐, 그리고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냐, 이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해당 부분을 공공 부분에 그러면 책임성 있고 투명성 있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내용은 이제 이런 연구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부분의 기존의 문헌들을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나 자료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 기관에서 쓰시고 있는 담당자들한테 AI에 관한 이제 그런 경험적 지식을 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서 문헌 연구라는 걸 통해서 관리 체계나 어떤 통합적인 그런 그 프레임을 제시한 쪽으로 했습니다. 앞쪽의 현황에 관한 부분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넉넉치는 않아서 뒷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 이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책 델파이는 IPA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그 인공지능이 공공 부분에 도입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분야나 이런 거 없이 어떤 사례들인지 이렇게 그냥 분야에 따르지 않고 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분야, 교통, 보건복지, 교육, 공공안전, 치안, 여가,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 해당 부분 분야 중에서 가장 인공지능이 도입된다고 할 때 먼저 도입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정책 델파이라는 걸 통해서 해당 부분을 여쭈었고, 그래서 이제 공공행정 부분이나 교통, 보건복지나 의료, 공공치안, 여가 쪽이 첫 번째는 이제 AI가 도입되기 좀 더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희 성인 연구 검토 결과입니다만 했는데, 저희가 원래 문화 부분을 넣었었는데 전문가들께서는 문화보다는 다른 분야를 좀 더 추천하셔서 재난 안전 이런 분야로 이제 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긍정적 파급 효과나 파급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정책 델파이를 통해서 AI 부분에 AI가 도입된다고 하는 어느 분야에 먼저 도입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도입된다고 할 때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겠느냐, 그리고 영역별로는 어떠한 파급력 장점과 단점과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쟁점이 가장 우선적인 쟁점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서 해본 결과입니다. 기존에 있는 문헌하고 유사한 것도 있고 좀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공공행정에 도입된다고 하면 도입되는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서비스에 도입되는 크게 이제 두 분야로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의견 많이 주셨고, 그에 따라 주로 이제 의사결정 비용 감소라든지 서비스의 수준 만족,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시민의 개인정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해당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한데 조금 약간 특이한 건, 여기 이제 이걸 따라서 저희가 그 5점 척도로서 IPA에서 순위를 매겼더니, 긍정적으로 보는 건 공공 부분의 AI 기반 의사결정이 될 때 가장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건 행정 효율성이 아니고 비용의 감소가 아니고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는 게 공공 부분에 도입될 때 가장 큰 기대 효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저는 비용 감소 이런 건 아주 후순위에 떨어져 있고, 그래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이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신 걸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맨 밑에 게 1번입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도 나왔지만 보안이라든지 데이터의 문제, 개인정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직은 제일 우려하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그 빅브라더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는데 아주 강하지는 않고 3번도 보시면 여기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3번으로 잡혀 있습니다. 레이즈가 잘 안 먹히는데요. 잡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공공행정 분야에서 이제 행정 서비스에 관한 것들을 가장 큰 이제 긍정적 효과 그리고 데이터에 관한 위험을 주셨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해당 부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본 게 그러면 저는 영역별로 이제 도입됐을 때 장단점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AI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지금 보면 우리가 AI 기반의 의사결정 AI 도입이 될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그냥 쭉 나열식으로 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나누어 보니 크게 이제 윤리적인 쟁점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쟁점, 기술적 쟁점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그걸 받고 그에 받는 윤리적 측면이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 공공 조직에 관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IPA를 통해서 공공 영역에서 의사결정에 도입할 때 어떤 쟁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생각하는지 전문가들한테서 해당 부분을 1차에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했더니 여기 이제 그 중요도도 저희가 중요도하고 시급도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시급한 건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나 급하냐를 두 개를 물었는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게 윤리 1하고 기술인데요. 윤리 1은 아까 유사하긴 한데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편향되면 입구가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사결정이 모든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역시 데이터의 편향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한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보면 기술 2에도 보면 그게 따라서 의사결정에 활용된 데이터의 품질이나 데이터의 오류 같은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리 2를 보면 민감 정보의 활용 문제 이런 그 활용될 때 실제적인 문제점을 큰 문제 좀 지적해 주셨고 그런 시급도 보시는 바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고 나서 그렇다면 실제 공공 부분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례가 오스트랄 호주의 그 로보택트 사례와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시리 사례입니다. 이게 조금 이따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그런데 그 말고는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RPA처럼 단순하게 자동 의사결정 말고는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성 AI나 분명히 현장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잘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행정이나 그 정보화 쪽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서베이를 돌려서 한 150부를 통해서 그런 경험적 지식을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AI를 도입하고 있어 생성 AI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도입할 예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활용할 때 의사결정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었는데 간단한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자연어 처리 기반의 활용 중인 곳이나 도입 예정인 곳이나 이 기관에서입니다. 기관에서 도입하는 게 대부분 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 하게 되고 주로 이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도입 예정인 기관은 단순한 자동화보다는 데이터 분석인 예측 모델링에 좀 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AI 활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도입은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미 아주 83%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의사결정 단순한 업무 보조나 어떤 그런 문서 작성 보조나 이런 보조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의사결정이라는 쪽에는 아직 뭐 도입하는 사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업무 처리 방식의 개선이다. 68.1. 그리고 의사결정에 이제 지원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는다고 하셨고 제일 큰 문제로는 역시 데이터 품질 문제 그리고 윤리적 문제고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은 크게 중요하게는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데이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윤리적 문제는 아직 상대적으로 인식이 좀 덜하시고 향후 필요한 게 여기 보면 재정적인 지원이
사위로 나타나고 있고, 재정적인 보다는 지금 공공부문에 필요한 건 인력 및 교육 훈련에 대해서 매우 이제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훈련에 대해서 매우 이제 해당 부분을 느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계속 보면서 하느라고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한 4분 정도 남았어요.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이런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면 기준이나 프로토콜이 아직 없는 기관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빨리 마련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한계나 의사 권한의 불투명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될 그런 걸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의 이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공 부분에 의사결정, AI 기반 의사결정이 들어올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공공 부분에 AI가 도입된다는 것이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술만 뛰어나도 된다고 하면 이제 공공 부분은 또 다른 걸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에 AI가 도입된다는 게 기술의 단순한 도입이 아니고 인간이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게 따라서 인간의 대체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인간이 사용한 데는 다른 휴먼 인터페이스가 하는 게 다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큰 건 AI가 공공부문에 도입된다는 건 도입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AI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혁신, 정부의 혁신을 위한 도구적 수단이지 도입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봐도 AI에 도입된다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강점을 두는 것이 이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분야입니다. 기술적 공공이나 의사결정 부분에서 보면 AI는 아주 큰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나 트리거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트리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정부 혁신이나 공공부문의 혁신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책 과정의 블랙박스라고 불립니다. 지금 해외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아도 AI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블랙박스를 특해내는데, 이건 결국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역량에 따른 문제입니다. 공공부문의 역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인풋이 동일하더라도 아웃풋이나 아웃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어떤 AI의 역량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표준화라는 말에 체계화라는 말로 맞는데요. 우리가 공공부문에 AI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통으로 생각하는데, AI의 기술의 발전 수준이나 책임을 맡기는 정도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체계적인 방안들을 이제 마련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공무원에 도입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관리 체계를 방안을 마련하고 신뢰 및 증진을 한다는데, 이건 일반적인 지원이고,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적 분야, 공공부문의 역량 분야, 그리고 이제 환경적 분야인데요. 계속 앞에서 발표하신 분도 나왔지만 신뢰할 수 있는 AI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신뢰할 수 있는 AI 되기 위해서는 기술검증센터라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NIST나 AI 와치 같은 곳에서는 그럼 이런 기술검증센터가 해야 될 국제적인 역할은 사전검증이나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사후검증에 관한 것들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아마 우리 여기 그 AI 안전연구소가 만든다고 하면 또 하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AI 역량평가 제도 같은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키스티와 같은 곳에서 이런 제도나 어떤 평가를 가진 곳에서 맞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사실은 말씀드렸던 호주의 로보탭트가 2016년부터 해서 비용을 한 10억 불 정도, 1조 가량 지금도 앓고 있고 지금도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딱 하나입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알고리즘 투명성 중에서도 사후 공동 검증할 수 있는 관리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걸 호주가 10억 불을 주고 배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런 기술에 됐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AI 정책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AI의 기본법에 대해서만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가면 공공부문에 들어가게 돼서 디지털 정부법이나 개별 분야에 관한 그 법들이 다 바뀌어야 되고 그에 따라 행정 절차법이라는 게 바뀌어야 되고 더 큰 건 이 법이 아닌 정책 프레임워크에 관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걸 두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프레임워크라고 단순히 말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적어도 한 7가지 정도의 요소를 담고 그 요소에 따른 세부 요소,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구체적이고 매우 디테일한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신뢰할 수 있는 AI를 이야기하는 건 쉬운데 공공부문에 도입된다는 건 훨씬 더 디테일하고 많은 요소들을 준비하고 해야지 그게 법이 만들어지고 또 작업하고 이러면 늦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공부문에 AI가 도입된다고 할 때 우리가 도입된다는 게 어떤 것들이 도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거냐고 하면 실제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구들이라는 것들을 보면 조직이 바뀌게 되고요. 인사 채용 제도가 바뀌게 되고 다른 것 다 바뀝니다. 보면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도 이제 연구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복잡성과 그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유형을 나누어야 되고 의사결정의 유형에 따라서 투명성과 책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와 같은 그런 연구들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저희 연구에서도 진행되어서 그런 시나리오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챗봇이나 이런 것 도입될 때 의사결정 구조나 특히 이제 서비스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림 레벨의 그 정부 조직 구조가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실제적 그런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모형을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모형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모형을 가지고 경험적 지식을 쌓아서 해당 두 부분이 환류해서 좀 더 나은 구조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는 건 AI 부분에 도입되는 건 이런 역량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공 부분의 역량과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공공 부분에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는 건 다 건너뛰고 마지막 적어도 신뢰성 있는 기술 부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 부분의 역량을 기르고 그리고 혼자 못하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런 실행 과제별로 정책 영역별로 또 세부 과제가 있고 저 세부 과제별로 어떤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그런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술 하나를 해서 완성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 세 개가 동시에 가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저 트라이앵글을 잘 균형을 맞추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디테일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어떻게 해당 부분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연구와 그런 고민들이 계속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의 성옥준 교수님께서 저희 마지막 세션의 3번째 발표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컨셉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4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부연구위원님께서 디지털 심화 시대 쟁점 대응을 위한 법제도 연구를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문광진입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심화 시대 쟁점 대응을 위한 이제 법제도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향은 무엇인지 디지털 심화 쟁점 해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별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법제도 방안 그리고 그런 연구들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키스디 내부나 그리고 외부 연구진들과 이제 같이 한 부분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앞에서 더 많이 나왔지만 아직 우리 기술 자체가 주요 선도국에 비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성장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제목에서
이렇게 써놓은 이제 디지털 심화라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낯설 수도 있는데 여기 오늘 이제 컨퍼런스 대 제목이 이제 디지털 대전환과 무슨 차이냐라고 했을 때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건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했을 때 디지털 심화라는 것은 조금 뭐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우리 인류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를 사실 겪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좀 더 강해졌던 것 같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좀 규범 체계로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가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 2021년에 4대 메가트렌드를 좀 살펴봤죠. 그 메가트렌드별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플랫폼 확산과 관련돼서는 뭐 이용자의 권리 침해라든지 뭐 플랫폼 종사자의 이제 차별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뭐 AI 뭐 개발 활용에 있어서의 위험들, 일자리 대체 문제라든지 초계이나 맞춤화 같은 경우는 확증 편향 필터 버블 그리고 뭐 AI 디지털 과의존 최근에 이제 드러나는 문제들이고요. 가상화 융합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딥페이크 범죄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가상 자산까지도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새로운 이제 디지털 질서를 이제 정립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저희가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오늘의 주제죠. 고맙게도 우리 정부가 이걸 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에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모두가 좀 함께하는 향유하는 사회로 가자라고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작년에 9월에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사회적 공론화를 뭐 실시를 했었고요. 이제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과 이제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인터넷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를 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에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진단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무엇을 좀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발굴했고요. 그래서 17개 분야, 52개의 디지털 심화 쟁점이라는 것을 좀 발굴했습니다. 사실 이 분야 그리고 이 쟁점들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5월에는 사실 이런 쟁점들을 좀 해결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좀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 과제 그리고 정책 과제라는 것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8대 핵심 과제라는 것이 있고요. 좀 시급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8대 핵심 과제로 했고 나머지가 이제 12대 정책 과제인데요. 8대 핵심 과제 한번 보시면 뭐 AI 기술 안전성 신뢰 윤리 확보, 딥페이크 활용 가짜 뉴스 대응, 뭐 AI 개발 활용 관련된 뭐 저작권 제도 정비, 그리고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 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재고 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일치 권리 보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연구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이제 정책 추진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좀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국민들의 자유 권리 제한하고 의무 부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권 제한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 보호의 원칙이라든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는 제가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은 권리 보호, 이치 권리 보장 이 3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사실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우리 학회에서 많이 연구를 좀 하셨고요. 나머지 3개 사실 이게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잔반 처리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 근데 우리 일상과는 또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인데요. 이제 앞에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좀 계신데 이제 만성 질환들 이렇게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뭐 치료 받고 했는데 사실 치료랑 별거 없고 약 좀 하나 받는데 병원 가서 대기해야 되고 또 바쁘신 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데 있어서 비대면 진료가 되면 이제 시간 절약이라든지 뭐 진료 기회 보장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지만 또한 이제 이게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선뜻 뭐 제도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뭐 시범 사업 정도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법적 근거를 좀 살펴보면 사실 의료법 자체가 제33조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에 관한 이제 근거 규정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의료인 간의 뭐 원격 협진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됐었는데요. 그거는 당시에 이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었죠. 자, 그럼 지금의 시범 사업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보건의료 시범 사업을 보건의료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제 지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침을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진료 거부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도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법치주의와는 조금 뭐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되고는 있지만 대개는 이제 약사법 때문에 또 약 배송, 의약품 배송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이제 법적 근거를 두고 그 근거들을 조금씩 넓히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뭐 좀 특이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가 연방 차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행동 강령을 이제 개정해서 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좀 뭐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입법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느냐? 사실 그 비대면 진료 관련된 지침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상세하게 되어 있고 사실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아무래도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고 이런 부분들 자체는 이제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의약품 남용을 방지한다라든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국회에서도 뭐 이번 국회 포함해서 계속 이제 법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코로나 당시에 한시적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좀 축적되었기 때문에 의료법을 좀 개정을 해서 보시면 이런 지침들에 있는 내용들을 의료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좀 두고 자세한 뭐 허용 범위 관련해서는 뭐 시행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약사법 개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연결되지 않은 권리인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사무직이나 뭐 여기 많이 계신 이제 연구직이나 뭐 굉장히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디지털 기술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원격 근무의 환경이 다 갖춰졌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이거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로 시간 외에도 뭐 전화 한 통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유비쿼터스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보장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연결되지 않은 권리, 연결 차단권 이런 보호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입법 같은 걸 좀 살펴보면 이제 유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단체 협약이라든지 노사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하는 그런 방식을 좀 채택을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이것을 행사했다고 해서 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는 입법을 좀 두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의 입법이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관련돼서 근로기준법 뭐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뭐라 그러죠? 사업주, 사용자를 처벌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 뭐 책임주의에 반한다라는 뭐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뭐 사람이 사망한 사건까지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일을 뭐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뭐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유럽과 같이 노사 협의를 통해서 뭐 정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노조 가입률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노조가 되게 잘 갖춰진 이런 데만 적용이 되겠죠. 사각지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입법 개선에 앞서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업무 시간 외에 근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로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절반, 그러니까 50%를 이제 가산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키스데이 김정원 원장 직무대행님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리고 뭐 입법을 만약 한다면 이제 호주와 같이 연결되지 않은 권리 행사한다고 해서 업무 지시 거부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라든지 이런 입법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칠 권리 보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디지털 공간에서 계속 남게 됩니다. 오늘 지금 제 앞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 저는 언젠간 죽어도 이 영상은 계속 인터넷을 떠돌겠죠. 그러면 이칠 권리 뭐 보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영상에 대한 뭐 재산권이라든지 권리를 또 소유한 자가 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알 권리라든지 이런 다른 권리에 대한 보장, 권리와의 이제 충돌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부 주체가 이제 뭐 공적 인물이다, 뭐 예를 들어 정치인이다, 뭐 공직자다, 아니면 그 사안 자체가 뭐 공적 관심사다라고 했을 때는 정보를 삭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모가 자녀의 그런 뭐 사진 같은 거를 SNS에 올리는 그런 쉐어런팅 이런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 관련해서 이치 권리가 그러면 아예 뭐 보장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제 정보 삭제 요청,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이제 정정보도 청구 요건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다 좀 적용하기가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권리 침해가 뭐 명백히 인정되어야지 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삭제권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뭐 정정보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 보도여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정정 보도를 하는 거지 이제 삭제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미성년자 시기에 내가 올렸던 개인정보를 좀 삭제해주는 이제 지우개 서비스라는 것을 작년부터 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연령을 30세 미만의 자기 19세 미만에 올렸던 이제 자신의 개인 정보, 본인이 올렸던 개인 정보입니다. 이걸 삭제해 주는 서비스를 좀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건 뭐 이제 뭐 성인 때 올렸던 거라든지 제3자가 올린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있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데 시간이 다 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이제 쉐어런팅 관련해서는 프랑스가 최근에 입법을 통해서 친권, 부모의 친권 범위에 자녀의 이제 사생활이나 초상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시켰다라는 것, 이런 것이 좀 특색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아동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뭐 입법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성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금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권리 침해가 뭐 명백하다라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뭐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향후에는 올해는 이 디지털 심화쟁점 관련해서 대중의 관심도를 끄는 데는 굉장히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향후 이제 입법 개선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내년에는 이해관계자 숙고 합의 이런 것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